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역사회복지론 10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0주차부터는 제3부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기반인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는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의 대상과 그리고 원칙,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왜 지역사회가 변화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학습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 변화의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이 주민이냐 아니면 또는 권력자인가 또는 기타 어떤 정치가들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지역사회 변화에 대한 원칙은 어떠해야 되는지, 뭐 전문가 중심이어야 되는지 주민 중심이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원칙, 그리고 지역사회 변화의 과정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지역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사회 문제라든지 새로운 사회 위험 요인들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령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는 출산율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데 이런 출산율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는 원도심이나 아니면 농촌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 문제로만 걸려 있는 게 아니죠. 그 원도심의 문제라고 한다면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는 빈곤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도심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 또 다른 청년들의 유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고령화 문제랑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누가 풀어야 돼요? 물론 이제 사회복지사가 이걸 다 풀 수는 없겠죠. 하지만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이 지역사회인 것만 분명해요. 그러면 사회복지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뭔가 그 변화의 방법들을 찾아야 하겠죠. 그래서 행정이라든지 지역사회 자원들을 이용해서 그 변화의 모델을 실천하는 과정들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역사회복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당면한 도전들은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 이해관계 중에서 어떤 하나를 선택한 결과라. 그래서 지역사회 변화라는 것은 이러한 선택을 되돌리는 과업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참 이 얘기가 단순하게 보일 수 있는데 참 어려운 얘기죠. 우리 인생도 이렇게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선택들이 모아진 게 지금 현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역사회도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선택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이 지금 현재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있다면 과거의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되돌리는 과업이라는 거죠. 참 어렵죠?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에서는 지역사회 변화의 성공과 실패를 사회복지사의 역량에 좌우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뭐 그러겠어요. 정치가들의 역할들이 이런 게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방법론들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사회 역량에 따라서 다 좌우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 방법론을 가지고 뭔가 끊임없이 변화를 한다면, 시도를 한다면 뭔가 변화의 계기들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실천의 방법론에서는 지역사회 실천에 있어서 뭘 변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원칙을 견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전문성이라는 거죠. 자, 우선은 지역사회 변화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공간의 변화. 공간. 이 공간이라는 개념, 도시, 농촌, 운도시, 신도시, 뭐 이런 공간들 있잖아요. 이런 지리학에서 이런 지역사회 공간을 이해하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체계적인 접근이 있고, 두 번째는 내부 구조적인 접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요. 체계적인 접근 같은 경우는 국가나 자본 같은 상위 체계가 지역사회마다 다른 공간적 특성을 갖는다고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도시에 이렇게 이제 크게 도시가 있으면 유성도시들이 있고, 그 유성도시에 또 딸린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가 뭐 공업도시가 될 수도 있고, 뭐 상업도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의 위성도시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생필품을 대주고 뭐 이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위성도시로서 그런 역할들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이 도시가 공업도시든 뭐 상업도시든 또는 뭐, 어쨌든 그, 의료 특화 도시든 이런 도시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거시적인 수준에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프로세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 특성은 경제적이나 정치적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시적 수준에서 도시가 결정되고, 그 거시적 수준에서 결정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거기서 어떻게 보면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유한 국가의 대도시와 개발도상국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공간적 분업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데는 상업도시, 어떤 데는 농업도시, 어떤 데는 뭐 도시마다 이런 이제 특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 그 특성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성격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농촌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서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서울의 상황에서 사는 것처럼. 또는 이제 뭐 울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울산의 산업단지 안에서의 맞는 삶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를 세계적인 체인 구조에서 파악하는 것이 체계적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의 구조, 그러니까 공업도시냐 상업도시냐 이런 구조에서 파악하는 것이 체계적인 접근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내부 구조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내부 구조적 접근은 지역사회의 공간적 결과가 주민들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둔다. 이 공간적 결과가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이제 도시 형태나 도시 안에서의 상호작용 또는 도시의 공간 구조라는 개념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이해를 하고요. 이런 도시 공간 구조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지역사회 불평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젠트리피케이션은 내용 잘 아시죠?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그 활동해서 공간의 가치를 높여놓으면
임대했던 사람들은 쫓겨나게 되고 그 소유주들만 덕을 보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예, 대표적으로 서울의 성수동 같은 경우 이런 형태의 토지 속해.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간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 공간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게 지역사회 개발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공간 구조에 의도적으로 개입해서, 그래서 실천을 통해서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의 관점에서는 이제 산업화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지역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의 문제, 빈곤 문제라든지 다양한 노인 문제라든지 또는 아동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자선 조직과 사회 서비스 조직 또는 생활 환경 개선, 인보관 운동 등의 지역사회 개발에 오랫동안 헌신하여 사회정의를 증진해왔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이후에 전문적인 지역사회 복지 기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공간 구조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실천을 통해서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규범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아까 얘기했던 것이 공간의 변화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면 지역사회 규범의 변화를 만드는 것. 그래서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준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 기준에 대한 합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질서를 지킬 것이다. 차는 왼쪽으로 할 것이다. 사람은 오른쪽으로 통행할 것이다. 이런 게 규범이죠. 이러한 행위 기준이 없다면 질서가 흔들리고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이 지속하기 어렵다는 거죠. 차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차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간다든지, 사람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제 붕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선택 이론에 따르면, 합리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긍정 행위는 증가시키고 부정 행위는 감소시키는데, 그 사회 규범이 그 어떠한 조치보다 비용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 콜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콜만이라는 사람이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긍정적인 행위를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행위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사회 규범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규범이 없다면 끊임없이 법률이나 법 또는 뭐 벌금이라든지 또는 감시라든지 이런 걸로 이런 이제 사람들의 행동들을 감시하게 되면 그 감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규범으로 자리 잡으면 사실 그 감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역사회 변화의 노력에 동참하고 무임승차자나 비협력자가 되지 않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에서는 경제용어에서도 무임승차자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회 규범이나 규칙에서 내가 뭔가 역할을 하지 않고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임승차자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의 원인이 뭔가, 이걸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주목해야 될 지역사회 규범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죠. 지역사회에서 퍼트남이라는 학자가 크게 세 가지,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신뢰, 호혜, 규범, 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사회적 자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뢰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배반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한테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그리고 호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기여한 만큼 언젠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권리와 상대로부터 내가 혜택을 받으면 반드시 그걸 갚아야 할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래적 관계를 얘기해요. 호의라는 것은 거래적 관계. 언젠가 내가 기여하면 언젠가 보상받을 수 있다. 또는 내가 뭔가를 이 사람한테 뭔가를 받았으면 내가 먼저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인식하는 것. 이 거래적 관계를 호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대는 계속 주고 나는 계속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는, 호의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또는 나는 계속 주는데 상대는 나한테 주잖아. 그러면 그것은 호의 관계가 깨지게 되겠죠. 그리고 규범, 아까 얘기했었죠. 규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 있죠. 그렇지 않으면 감시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집단 행동의 딜레마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제도적 장치. 그래서 집합 행동과 관련된 규칙들을 말한다. 그래서 차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사람들은 왼쪽으로 간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칫 규범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은 구성원들의 신뢰와 호혜, 규범을 형성하기 위해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된다는 거예요. 신뢰나 호혜나 규범이 잘 자리 잡고 있으면 지역사회는 부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감시 비용이라든지 또는 그 계약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부유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포트남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사회 권력관계의 변화. 우리가 권력관계를 바라보는 이유는 어쨌든 국가도 그렇고 국가의 자원이 세금이라는 측면으로서 모이잖아요. 그리고 자원만 모이는 게 아니라 권력도 모여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권력은 우리가 이제 경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규칙을. 그러니까 권력이 규칙을 만드는데 부유한 사람들에게 기울어진 형태로 규칙을 만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반대로 가난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식의 규칙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사실 사회복지 정책인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권력이 어떤 형태로 규칙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권력관계를 파악하고 권력 구조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는 서로 다른 계층적 지위와 권력의 소유자들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권력 구조에 개입해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이게 좀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가 참 어려운 얘기예요. 학술적으로는 되게 이런 역할들이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걸 실천하는 게 사실 너무 어려워.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이제 그것도 있죠. 의도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또 이렇게 외면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정치로부터의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움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의도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이제 지역사회 권력 구조에 개입하지 않는
이런 것들도 많죠. 어쨌든 지역사회 권력관계가 야기하는 다양한 형태의 억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도를 가진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선의의 집단이나 제도적인 제약 또는 규범이나 나쁜 습관들 또는 정책적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권력관계 변화시키는 두 가지 방법. 권력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갈등 접근법이 있어요. 갈등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투쟁을 통해서 갈등을 야기시키고 그 갈등을 통해서 권력관계를 바꿔나가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권력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전제를 해요. 그래서 지역사회 행동 모델과 연결되며 항의나 시위, 집합적인 대항을 통해서 기존의 권력 관계와 대립적 관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서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들의 조직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합의적인 접근법이 있습니다. 합의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은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전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모델 중에서는 지역사회 계획 모델, 연계 모델 또는 통합 모델과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이해 당사자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각자 원하는 바를 쟁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권력관계에서 갈등적 접근이나 합의적 접근 적용은 개별 문제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권력을 대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입장은 뭐였냐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관계 변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내막은 계속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은 권력에서 억압이 행사되는 지점들을 파악하고 억압에 놓인 이들을 주체를 세우고 조직하는 활동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취약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영세민, 재개발지역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지역 공간적으로 혜택으로 소외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권력관계에 대응하는 방법들은 뭐예요? 주민들이 조직하고 뭔가 목소리를 내는 거,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이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런 주민조직화의 활동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사회 변화는 아래의 실천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위에서부터의 변화가 내려진다는 것은 일시적인 건데 아래에서부터 변화는 기존에 존재하는 권력관계나 사고방식의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급진적인 계획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 지배적인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의 중립, 권력관계의 변화의 무관심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세 번째 지역사회 변화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사가 견제해야 할 아래로부터의 지역사회 변화 원칙 5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지역사회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 지역사회 문화를 존중.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지역사회 문화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옳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방식. 예를 들면 지역사회 안에서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약간 장유유서라든지 이런 지역사회들 문화들 있잖아요. 내려온 문화들. 이런 문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무시하고 간다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역사회 자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필요한 자원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강점을 우리가 이제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원 찾기 할 때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 지역사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지역사회 기술 방법론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옹호의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 계획을 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지역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절차들이 있어요. 특히 마을 같은 경우 마을의 이장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 지식을 활용해야 된다. 일반적인 지식은 사회복지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지역사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역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지역사회, 지역 주민들의 지식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역사회 지식을 활용하는 것들 사회복지사는 학문과 실천의 보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관습적인 지식이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변화 실천의 외부인이죠.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실천하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적인 증거 기반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증거를 가지고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속한 문화가 주민들의 문화와 다를 수 있다.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치가 옳다고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 고유한 문화를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화가 인류의 그 방식, 자기만의 방식으로 변화 과정에 이끌리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 변화의 목적이다. 하지만 이제 지역사회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인권이나 사회 정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에 위배되는 관습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극단적인 예로 원주민 사회에서 식이 문화가 있다. 이런 것들, 이런 관습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었네요. 자, 지역사회 자원을 찾아내는 거. 어쨌든 지역사회 변화의 주체가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루어내려면 외부 자원보다는 내부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 자원은 지역의 화폐라든지 지역의 기술, 사람, 서비스 수익 등 지역사회 자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원 찾기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역사회 기술을 사용한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기술을 활용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보유한 기술의 목록을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변화에 필요한 역할과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 것인지, 계획의 변화, 개발의 변화 또는 옹호의 변화를 만들 것인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사회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거. 그래서 지역사회는 나름대로 오랫동안 내려온 의사결정 구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절차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전문가로서 알고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주민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다 보면 되게 막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강의를 하고 그러면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막
강요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부감 들겠죠. 이렇게 이제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개입한 문제를 선정하고 핵심적인 과제를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 활동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변화를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가 지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크게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준비 과정, 전략과 전술의 과정, 실행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선정하고, 문제가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를 파악하고, 핵심적인 목표를,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른 인적 자원들을 확인하고,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혜택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를 계산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이런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쭉 이런 준비 단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비전, 지역사회가 변화를 달성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 그리고 사명, 구체적인 행동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요. 목표를 정해요. 필요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이렇게 이제 목표 1, 목표 2, 목표 3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전략이 뭔지, 목표를 달성할 방법론이 뭔지, 그리고 실천의 계획들, 실제 행동하는 계획들, 구체적인 행동들을 제시하는 이런 이제 전략과 전술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VMOSA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실천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다. 비전, 미션, 사명이 뭔지, 목표가 뭔지, 전략이 뭔지, 계획이 뭔지. 사실 이런 것들을 실습을 한번 해보면 참 좋은데, 실습할 것까지는 시간이 잘 안 돼요. 전략과 전술, 그리고 행동체계와 표적체계 어떤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알아야 되는 것은 행동체계와 표적체계입니다. 여기서 행동체계라는 것은 행동하는 사람들, 지역사회 안에서 실제로 이해 당사자들, 변화를 추구하는 집단 구성원들이 누군지, 그리고 표적체계는 변화가 필요한 사람, 대상이 누군지, 그러니까 변화의 대상이 누군지, 그러니까 표적체계. 당연히 행동체계와 표적체계는 부딪히겠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과 변화의 대상이 되니까 당연히 충돌이 나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술을 마련하는데, 그 행동체계와 표적체계가 제휴하는 전략을 할 것인지, 또는 캠페인 전략을 취할 것인지, 또는 대항 전략을 취할 것인지,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두 체계가 되게 협조적이다 그러면 제휴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거고, 또는 전혀 모른다 그러면 캠페인 전략을 취할 수도 있고, 두 관계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불가분의 관계다 그러면 대항 전략을, 힘의 논리에서 고착화되어 있다 그러면 대항 전략을 취할 수가 있겠죠. 불안의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는 방식,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전략을 취했으면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실행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7단계로 나오는데 보통은 4단계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PDCA라는 4단계로 나오는데,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doing, 실행하고, 그 다음에 체크하고, 다시 수정해서 다시 실행하고, 이렇게 이제 나눠요.
이제 7단계는 너무 거창해서 4단계로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의 문제가 뭔지를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겠죠. 지역사회 문제가 뭐고,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 문제 변화의 대상, 그러니까 변화를 원하는 행동체계의 대상이 누구고, 그리고 변화를 해야 되는 표적체계가 누구인지, 요거를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 문제라든지 이 관계 상황에 따라서 지역사회 개발의 전략을 취할지 아니면 계획의 전략을 수립할지 또는 대항의 모델, 행동 모델을 취할지 그런 이제 전략과 전술을 마련하고 실제로 이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실행에 옮길 거 아니에요. 실행에 옮기면 실행계획 PDCA라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계획에 의해서 계속 실행을 하면서 그 전략들을 수정해 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사는 거기에 개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전략들을 수립하고 그리고 실행 방안들을 수립하고 그것들을 주민들이 함께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는 중요한 요건들이 있었죠. 중요한 요건들이 지역사회 상황에 맞는 조건들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들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상황을 파악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절차라든지 지역사회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도움을 주는 방식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사가 역할들이 되게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잘 조사하는 조사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원을 잘 파악해서 연결하는 코디네이터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전략가 지역사회에 필요한 전략들을 어떻게 세우는지 전략가가 될 수도 있고 또 실행할 때 우리가 이제 옹호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직접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그 활동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이 나눠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과정들은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 그 안에 이제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좀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은 수업 시간에 더 많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